자, 보호전쟁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자달고 이제 안개가 걷혔습니다. 제7사단이 있었습니다. 프란센키 장군이 슈비엔발트, 그러니까 여기가 숲이에요. 여기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건너편에서 오스트리아군이 보고 있었는데 그 두 군단의 군단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히트를 쳐야 된다. 그래서 둘이 갑니다. 오스트리아 출신들의 특기가 아닌데 이 현장 임무형 지휘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명심에 들떠있던 이 두 군단이 숲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슈베발트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비레름 1세가 요걸 봤어요. 프란스키를 지원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사단이 가요. 8사단하고 4사단이 가는데 오스트리아군의 포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나갔던 프로이센 8사단하고 4사단이 만신창이가 돼요.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프로이센군 입장에선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배수진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한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군이 결정타를 안 날리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기사회생할 시간 여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방전이 오가는 사이에 12시 반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팔팔한 두 개의 보병대대가 옆에서 튀어나옵니다. 쪽에서부터 이군 등장. 그렇죠. 이군의 선봉부대가 옵니다. 상황이 유리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죠. 아니 근데 작센군 같은 경우가 네.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지껏 아무 피해를 안 입었어요. 이제 작센군이 나옵니다. 세 박자 넣는데요 지금. 자, 근데 이제부터 작센군 활약을 들으시면 허준 씨가 깜짝 놀랄 겁니다. 활약할 때도 됐지. 네. 프로센군이 사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공격해보자. 그리고 1시 45분이 되자 이 작센군이 어떻게 하냐?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본인들은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름 질서정연하게 네, 후퇴했다는 작전군은 네. 잘 퇴각한 편이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후퇴합니다. 이제 후퇴하는 법을 알아.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지. 이런 거 있죠. 앞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후퇴가 최고지. 이 작센군이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어요. 1시 45분에 후퇴했거든요. 타이밍이 추워. 2시 30분에 빌헤름 황태자가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이군이 도착합니다. 이군 본대가 이제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시작. 45분의 차이를 두고 기적적으로 작센군이 후퇴한 거예요. 후퇴 안 했으면 박정희가 똥살날 뻔하네. 유유히 빠져나가서 유유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센 2군도 엄청난 속도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지칠 법도 한데 바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숲에서 싸웠잖아요. 네. 숲에서 싸우고 있던 오스트리아군 우익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프로이센 포병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운터 어택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앞으로 달려오는 부대는 아무리 큰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기가 힘든데 뒷걸음질 치는 상대는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자빠지거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프로이센 제1근위사단에 빌헤름 힐러 폰 게르트링겐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장군이 도착하자마자 뭘 하냐면 오스트리아 포병한테 돌격을 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진지를 유지시키는 핵심이 바로 오스트리아군 포병이다. 그렇지. 저것부터 없애면 전투가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갤로파다. 예. 그래서 여기다 공격을 합니다. 이때 돌격은 책에 보면 장렬한 돌격이라고. 야, 딴 거 필요 없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든 쳐다보지도 말고 착검하고 쟤네부터 공격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오스트리아군이 가지고 있던 기마포대, 이 갤로포가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군이 급격하게 무너지죠. 예,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래도 오스트리아군 기병이 남아 있었어요. 아, 이때를 위해 합격했나? 이때 오스트리아 기병진이라는 거야. 다 도망가. 내가 후위를 맡는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딕이 요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때 마지막 공격을 2군 쪽에 퍼부었는데 프로이센군 2군이 안 무너지니까 야 이제 2군도 옆에 오고 있고 엘베군도 안 뚫린다. 더 이상은 수가 없다. 총퇴각 명령을 내리면서 여기서 갑자기 총퇴각하려니까 이제 뒤에 맞아 우리 배수진 치고 있었지.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껴놨던 기병대 너네가 우리 후위를 지켜줘야겠다. 시간을 좀 제발 벌어다오 하면서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그래도 나름 이 전투에서 가장 장렬한 기병 간의 격돌이 일어났어요. 무려 39개의 오스트리아군 기병대대의 돌격. 프로이센군도 30개의 기병대대가 있었어요. 아, 둘이 붙는데 이때 프로이센군은 보병의 지원까지 받았었어요. 드라이제 니들건으로 굉장히 속살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때 또 오스트리아 기병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가 또 놀란 것이 우리가 워털루 전투에서 보시다시피 전통적으로 기병 돌격을 하면은 보병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방진을 짰잖아요. 방진을 짜서 하는데 이제 프로이센군은 방진도 안 짭니다. 방진도 안 짜고
쫙 이래갖고 조준 일제사격 따다다다 하니까 그냥 쫙 쓸려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 오스트리아군 기병의 용기에 대해서는 찬사가 있었어요.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 기병은 자기네가 무너지면 우리 부대가 맞아요. 후퇴하는 게 굉장히 용감하게 전부 다 싸웠어요. 전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000명의 기병이 죽고 같은 수의 말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오스트리아 기병은 여기서 완전히 거의 전면 녹아 없어진 거죠. 사실 녹아 그 없어졌고. 기병을 적재적소에 투입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반대는 기회 때 프로이센이었겠지. 기병을 이 절반만 투입했어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뭐 오스트리아의 기병만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사실 포병들도 그냥 무기력하게 당한 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오스트리아 빈에 가 보시면은 오스트리아 육군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은 이 대포가 전시돼 있고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이름이 뭐냐면은 죽음의 포병대 바로 요때 뚫릴 때 후위를 갖다가 막 쫓아오는 쇄도에 오는 프로이센군 2군의 보병에 맞서서 야 지금 이대로 우리가 도망가다가는 그냥 다 개죽음을 당하겠다. 그래서 이때 자 다시 돌려 하면서 여덟 문을 갖다가 다시 돌려갖고 페니스터탄 있잖아요. 페니스터탄을 포도탄 확 나가. 막 집중사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센군 보병이 계속 수적 우위 앞세워서 쇄도할 때까지 계속 장전 발사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을 해대고 그래갖고 더 독이 오는 프로이센군이 결국에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이제 결국에 쇄도에서 거의 다 죽여버리죠. 다 죽였죠. 한 명도 안 살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이 용맹하지 못해서 졌던 게 아니라는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 이 용병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훌륭한 군사들을 데리고 적재적소에 참 투입하지 못했던 참 무능한 장군의 선택이 오스트리아군의 패배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1군단과 제6군단이 반격을 하는데 이게 통합해서 반격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반격을 하다가 개별 반격이 모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후 4시가 넘어가서 두 반격이 실패하니까 그때서야 베네딕이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면 뚫리고 예. 좌측도 엘베군한테 뚫리고 그렇죠. 우측도 지금 이군한테 뚫리고 어쩔 수 그래서 없네요 이제. 예. 이 자신이 오후 6시에 가장 먼저 엘베강을 건너면서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경고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당신한테 경고했는데 당신이 안 들었다. 이렇게 해서 재앙이 초래됐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너무 뻔뻔한데 그래서 이러고 가요. 베네딕이요? 예, 베네딕이요. 보고를 받았어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대답이 가요? 칼이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혼잣말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매우 비황제적인 방식으로 저주했대요. 그 혹시 말로. 못이 박힌 인형이겠나요? 말로. 근데 이게 매우 비황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네딕 이디엇 이랬대요. 바보 천치. 근데 이 베네딕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베네딕이 군법 회부에 회부가 돼요. 네. 회부가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죄를 받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요제프 황제가 여기서 개입을 하면서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서 불러요. 네. 황제가 하나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이 전투에 대해서 침묵 지켜라. 말하지 마. 항무령. 네. 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그때는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뭐 여러 군데서 뭐 신문사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허준 씨가 요제프 황제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 뭐라도 뽑았어요. 근데 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사실 좀 약간 대인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이것 말고도 참 수많은 평지풍파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아, 네. 집안일도 그렇고 네. 그때마다 참 사귀는 게 많던 분이었어요. 제국의 황제 정도 되려면 그래야 되는구나. 보살이시네. 보살. 아무튼 이 전투는 양측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냈어요. 프로이센군도 약 9천 명이 사망 또는 부상 실종됐습니다. 사상자 9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군하고 그 동맹군은 3만 1,000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다음에 포로도 한 9천 명 이상 났고요. 근데 오스트리아의 손실을 더욱 악화시킨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네바 협약에 서명을 안 했었어요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의료 인력까지 뭘로 간주됐냐면 전투원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병력하고 함께 전장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상병이 있었는데 그 부상병들이 치료를 못 받고 밤새 하면서 대부분 다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베네딕 군의 북부군은 만신창이가 들어갔고 다시 올미츠로 퇴각합니다. 이제 프로이센 군은 이걸 갖다가 추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올미츠로 그냥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빈 방향으로 곧장 이제 쳐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와해된 보헤미아 전선을 지나쳐서 수도를 위협하면서 막 압박해가게 됐죠. 그래야 협상이 가장 빨리 끝날 테니까요. 몰트케는 수도를 점령하고 싶어 했지만 그걸 제지했던 사람은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예. 그거 들어가면 협상 곤란하다.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면 프랑스하고 전쟁했는데 전선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이기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전쟁 마지막 남은 관문 그것까지 고려했던 거죠. 이게 아시아 쪽의 전쟁이나 예전 역사를 보면 하나의 국가나 이 국경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일들이 꽤나 있었는데 유럽의 전투나 이 전략을 보면 끝까지 가지 않고 나와봐 안 들어갈게 나와봐 자 잘못했지 사인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면 협상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성격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집안 싸움인데 끝장을 그렇죠. 볼 때까지 엘리전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가족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돼서 치고 봤는데 그래도 우리 형들은 최대한 자제심을 발휘해서 깨끗하게 끝냈어 라고 아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영토 점령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배상금으로 4천만 탈러만 요구했어요. 근데 4천만 탈러면 얼마나 물어준 거예요? 지금 시세로 하면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 1.3조 원 얼마 안 그 돼. 정도 돼요. 얼마 안 되죠. 1.3조. 뒤에 다른 전쟁의 배상금을 전장 비교했을 배상에 때 비해. 그러네. 아니, 왜냐면 위에 그 바다가 연결된 공국 2개를 그냥 다 집어삼킨 거잖아요. 대신에 오스트리아 뭘 뺏겼어요? 베네치아 뺏겼잖아요. 베네치아 이탈리아한테 떼줄 프로이센한테 것도. 바뀐 건 아니지만 아이, 제가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가 물론 프로이센한테 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한테 훨씬 더 기분이 나쁘고 프랑스한테 또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이센은 대신에 오스트리아는 자존심을 생각해서 냅두지만은 이번에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그 영방들, 동생들한테는 아주 철저한 응징을 가합니다. 작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세는 그래도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 싸운 용기가 가상하다. 그리고 작세는 이때 딱 머리 숙이고 앞으로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역시. 그래갖고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작세는 왕국은 남겨두는데 또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게 누가 있었나요? 하노버와 헤센이 있었죠. 하노버와 헤센은 그냥 병합을 시켜버려요. 통합시켜버려요. 프로이센 주도로 북독일 연방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는 게 우리 하노버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영국. 그죠. 영국이랑 끈이 있는데 영국이 이걸 가만 냅둬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안 놔두면 어떡할 거예요? 저 멀리 떨어졌는데. 근데 이때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당시 영국의 통치자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때 갈라섰어요. 그때서 이제 자손들끼리 나눠 가져갔고 이쪽은 빅토리아 여왕으로 내려오고 이쪽은 게오르크 5세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하노버 게오르크 5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이센의 치하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프로이센이 야 좋은 말 할 때 우리한테 꿇어라고 했을 때 내가 왜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끝나니까 넌 나가. 그러면서 완전히 합병을 시켜버렸죠. 왕조를 그냥 날려버려요. 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안 한 게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그냥 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뭐 그런 거였으니까 프로이센이 프랑스한테 에이, 당연히 챙겨주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프로이센은 이겼으니까 프랑스한테 챙겨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오스트리아와의 갈등은 폭력적인 전쟁으로 해소했는데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또꼬물을 하나도 못 챙긴 프랑스가 게 프랑스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아니 안 줘요? 나폴레옹 3세는 지금 이게 7주 만에 프라 조약을 통해서 전쟁이 딱 끝나버리니까 현타가 오는 겁니다. 동수 맞은 것 같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 원래 나폴레옹 3세의 속셈은 뭐였냐면은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두 나라가 그래도 제법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고 그럼 최소 6개월 아니야 한 1, 2년 갈 거야. 그러면 딱 속셈이 뭐였냐면은 전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서 양국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양쪽에 다 던지는 거지. 내가 도와줄까? 어느 쪽이 조금 더 부를래? 그 다음에 이제 던져서 자기 얻을 것 얻고 이것 좀 제가 중재하는 양보해 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우리 막강한 프랑스의 군사력으로 톡 균형추를 건드려주면은 거기서 한몫 챙기겠다는 게 이 나폴레옹 3세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 프랑스군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당시 프랑스군 정규군이 다수가 어디 있었냐면 해외에 있었어요. 알제리에 한 6만 3천 명,
멕시코에 28,000명. 멀리도 나갔어요. 또 로마 그쪽 네. 교황령 지키고만 하는 그쪽에 뭐 8,000명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도 차이나에도 있고 인도 차이나군요.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어디? 이 부대가 어디 간섭합니까? 병했냐요. 그렇죠. 바로 이게 바로 옆에 1866년입니다. 우리 강화도가 침공을 해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지랖 넓은 나폴레옹 3세가 전 세계의 군대를 흩뿌려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가 정작 없어. 본국의 군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군대 소집한 김에 우리 쪽으로 쳐들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것까지 걱정이 돼갖고 오히려 프로이센한테 야 너네 딴 마음은 없는 거지? 이런 확인까지 합니다. 자꾸 확인을 하는군요. 우리 친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딱 본 거지. 아 이것도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 약속을 지키겠어요? 황제폐하, 우리 언제 약속해놓은 거 있었나요? 어머. 아 웃겨. 제가 뭐 몇 가지 덕담해 드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약속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나폴레옹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비스마르크 이놈이 날 속였어 하면서 우리 이제 최대의 적은 프로이센이 됐다. 오스트리아 꺾었으니 저 기세등등한 놈들이 이제 어떻게 기어오를지 모른다. 이제 프로이센이 앞으로 무슨 책동을 하건 우리는 지금 이거 막아야 돼라는 식으로 해갖고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 프로이센이 이제 북독일 연맹에 남독일 국가들도 막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덴, 뷰텐베르크, 하고 이제 바이에른이 바이에른. 말을 안 듣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프랑스가 어디 남독일 국가들까지 저리 쳐. 만약 그랬다가는 너네 우리랑 전쟁이야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 시도에 이제 계속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물 껴줘요? 그렇죠. 몰트케가 나 말해서 아직 안 내렸는데 프랑스 갈까? 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도 이제 네. 좋게 해서 외교적으로 우리 좀 잘 가볼까 했는데 그러시다면 하면서 다시 이제 속으로 뒤에서 칼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계획 전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설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를 덫으로 끌어들일 기회를 잡습니까? 그때 이제 때마침 스페인에서 또 왕위 계승 문제가 생겼는데요. 역시 그때 이제 덴마크죠. 혁명이 일어나서 이사벨 2세가 퇴출당하고 혁명 그쪽 세력들이 볼 때 호헨촐르는 가문의 레오폴드 대공이 적임자다. 근데 호헨촐르는 하면 어디 가문입니까? 프로이센 프로이스. 그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네. 그쪽 인물이니까 프랑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바로 밑에 있는 스페인의 호헨촐르는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고 프로이센도 있으면 포위당하는 형태잖아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덫을 놓던 거죠. 그래서 사절을 파견해서 우리 수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죠. 강하게 항의해서 비렐르 밀세한테 우리 이거 추진하지 않겠다. 구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오폴드 대공도 고사하고 비렐르 밀세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데 근데 나폴레옹 3세가 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베를린 주재 대사를 시켜서 비렐르 밀세를 만나서 서면 약속을 받아와라. 좀 무례하냐고 아니에요. 자기는 얘기도 안 하고 왜 요번엔 또 남의 문서를 가문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직까지 이제 프로이센을 한참 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엠스라고 하는 그 휴양지입니다. 바트 엠스인데 휴양지 온천지. 그래서 이제 황제가 아침에 산책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불쑥 온 거예요. 와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 폐하께서 여기다 사인하래요. 네. 그런 거의 그런 격입니다. 분위기에서 앞으로 호헨촐레른 가문에서는 절대 스페인 왕 안 한다고 약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약속은 나는 게 황제가 얼마나 친밀 그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부했고 그 이야기를 황제의 부관이 비스마르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엠스에서 이런 식의 정보가 딱 오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그냥 외교적인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유감을 표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건 우리 국왕을 모욕한 것이니 프랑스 공식 사과하시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회다. 요거 좋은 소재인데 하면서 전쟁을 폭발시킬 만한 도화선 뇌관으로 쓰기로 작정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까지 일으키지? 허준 MC가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활용까지 한다고? 국민의 민족주의적인 반감을 이용해야 돼. 그렇죠. 정서. 그 정서를 그거를 건드려야 교묘하게. 돼. 양쪽 국민 모두에게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전보 내용을 조금 바꿉니다. 살짝만 아주 바꿔요. 조금. 살짝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상황 설명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프랑스 대사가
우리 바트 엠스에서 요양하고 산책을 즐기고 계신 우리 국왕폐하께 무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무례한 요구. 들이닥쳤는데 우리 황제께서 어찌 이런 황망한 경우가 하면서 대사의 접견을 거부하고 자기 보좌관을 시켜서 물러가시오 이렇게 답하셨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감히 대사가 왔는데 문전박대해 버렸어? 이거는 우리의 사절을 문전박대? 이것들이 이제 완전 그것도 우리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부관을 부관시켜서 내보냈다. 보좌관 시켜서. 그렇지. 이 대사는 전권 대사인데. 그렇죠. 독일금에서 볼 때는 감히 대사가 황제의 약속도 없이 와서 그렇지. 이렇게 농락을 했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막 이 양쪽이 분개할 만한 제도가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도 독일 국민들한테는 이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는 흘렸겠죠? 언론에 그걸 흘린 거예요. 언론에. 언론에.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이걸 어디에 퍼뜨리냐면 독일 언론과 그리고 또 영국 언론에 이걸 퍼뜨립니다. 왜요? 영국이 이걸 딱 받아서 단독 보도. 지금 왜 영국 타블로이드가 유명하잖아요. 원래. 엠스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외교적 공방이 오갔음 막 하니까 그리고 또 영국은 약간 프랑스 쟤들 무시당했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영국, 뉘앙스로 또 나왔겠네. 영국이 왜 황색 언론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7월 13일에 이 엠스 전보 사건이 있었는데 비스마르크를 딱 흘리니까 7월 14일에 프랑스와 독일 언론에 이게 대서특필되면서 프로이센 놈들이 우리 황제를 능멸했어. 이쪽에서는 저 프랑스 황제가 우리 국왕을 능멸했어. 막 이렇게 호해가 나오니까 이거 비스마르크라면 7월 13일, 14일 뭔가 이 날짜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것도 작용했어요. 7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프랑스 대혁명. 맞아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공격한 네. 그날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기념일. 네. 이거 그 의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우연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까? 그러니까 날짜가 진짜 비스마르크 이런 거 진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계획이 정확히 먹혔어요. 양국에서 진짜 반 프로이센, 반 프랑스 감정이 그동안 꾹꾹 눌려놨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폭발했어요. 야, 그러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 돼버린 거네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 삼세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고 싶었을 까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어디까지 계획된 건지 참 교묘한 그런 사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아무것도 못 챙기고 이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 뒤로 여러 사건들이 계속 누적해서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룩셈부르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867년 들어서서 갑자기 룩셈부르크 갖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룩셈부르크가 공국이잖아요. 지금도 독립국가인데 룩셈부르크 가보시면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란 곳입니다. 여기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고 거기 쫙 성체가 있는데 딱 느끼는 게 야 여기 진짜 천혜의 요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길목을 지키는 정말 여길 누가 갔느냐가 정말 중요한 땅이다라는 게 한 번에 느껴져 갖고 옛날부터 북방의 지브롤터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룩셈부르크가 북독일 연방에 속해 있어갖고 여기가 프로이센이 또 우리가 국방 좀 맡아줄게 하면서 병력도 파견해서 지키고 있던 곳인데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여기에 이제 프로이센군이 있는 게 그동안 계속 걸리적거렸는데 마침 이게 그 당시에는 룩셈부르크가 네덜란드랑 동군연합을 이뤄갖고 같은 울타리에 있었거든요.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경제가 안 좋았어. 그래서 네덜란드 너네 요즘 돈 없다며?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거 좀 팔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의외로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하고 판다고 했어요. 이걸 누가 가만히 못 보겠습니까? 프로이센. 비스마르크가 룩셈부르크 건드리시면은 폐하 이거 우리 가만히 못 있습니다라고 막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열받는 거지. 너네 하나도 안 떼주더니 네가 룩셈부르크 가져가려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어 하면서 막 거기서도 양쪽에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때는 또 강대국들이 뜯어말렸습니다. 런던 조약으로 둘 다 손 털고 물러나. 여기는 중립국이다. 여기는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고서 양쪽이 물러났어요. 그렇죠. 영국이 볼 때는 그쪽을 만약에 프랑스가 가지면 상당히 유리한 거거든요. 북쪽으로 가는 방어의 요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3세가 또 스타일을 구긴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때부터 나폴레옹 3세가 정치적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나파르티즘, 우리가 위대한 프랑스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습니다 하고 막 인기를 얻어서 황제가 되고 곳곳에 도발을 했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이제까지. 그러면서 1869년에 프랑스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참패를 합니다. 1869년, 1870년에 나폴레옹 3세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한 해를 다 보내죠. 그냥. 네, 그러면서 막 겨우 몇 가지 권한을 좀 내려놓고 하면서 달래놨다 보니까 이런 국민적인 들끓는 요구에 이걸 또 무시하면은 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칫하면 진짜 혁명날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전쟁하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요한 게 프랑스가 그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나폴레옹 3세가 국내 정치로 큰 수세에 몰렸고 계속해서 프로이센한테 자존심을 굴었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먼저 쳐들어간 겁니다. 사실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있었습니다. 독일 사정도 안 좋았거든요. 독일 국내에서도 오스트리아 꺾은 다음에는 진짜 우와 비스마르크 만세 몰트케 만세 하면서 다들 영웅시했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은 또 많이 바뀌거든요. 몰트케나 군부에서도 프랑스하고 전쟁을 좀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아요. 프랑스를 꺾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동안 이 북독일 연방에 들어오지 못한 남독일 쪽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남독일 쪽은 사실 친프랑스 정서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좀 승리했을 때만 해도 이쪽에서도 야 그래도 프로이센에 붙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좀 가나 싶더니 다시 우리는 우아한 프랑스 편에 붙으련다. 이런 여론이 그때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비스마르크는 야 지금 더 냅두다가는 통일 기회 놓친다. 지금 결판을 봐야 된다. 전쟁이다. 그래서 엠스 전보를 던진 거죠. 배경을 놓고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를 제압해야 됐던 할 상황이었고 수밖에 없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독일 땅에 큰 국가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돼. 막아야 했던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법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쟁이 필요했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어떻게든 전쟁을 촉발시키려고 했던 거고 네. 원인으로서 이제 엠스 전보 사건이 결국에는 나폴레옹을 도화선이 된 거죠. 3세를 네. 자극해서 도화선으로 역할을 딱 해서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한테 수술당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해서. 근데 우리의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 대의 명분을 찾았고 또 그걸 저쪽이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바라보던 그곳에서 또 루트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불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1차, 2차 세계대전도 보겠지만은 그때랑 비교해서 과연 치열한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이번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지형을 보면은 네. 어디로 침공해야 되는지, 어디서 막아야 되는지가 딱 보입니다. 그 이 지난번 나폴레옹과 프로이센 전쟁 그리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이거를 매 회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자, 그래서 저 프랑스 독일의 국경지대 지형을 쫙 보시면은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을 생각보다는 많이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북쪽 지방은 네. 소위 말하는 이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중간에 끼어 있어갖고 저기가 직접 맞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룩셈부르크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접점이 시작이 됩니다. 약간 쑥 독일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알자스 로렌 지방입니다. 알자스 로렌. 네. 알자스 로렌이 그 소설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 마지막 수업. 교과서에서 마지막 수업. 배웠던 네. 알퐁스 도데 마지막 수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기가 딱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대다 보니까 이 독일 쪽과 프랑스 쪽의 양쪽의 정서를 다 갖고 있는 경계인들인데 저기는 국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로렌 지방의 북쪽에 보면은 산지가 있어요. 네. 그 산지가 유명한 팔츠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팔처발트라고 하는 우리 산지가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보면은
큰 강이라는 게 보이죠.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라인강입니다. 아, 라인강이 이렇게 남쪽에 있구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흘러가요. 어. 1,400km. 네. 네. 이 라인강이 양국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프랑스의 국경을 보세요. 이 라인강 서쪽에 보면은 또 산이 많이 있죠. 네. 저희가 보주 산맥이라는 곳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연장애물이죠. 습도 많고. 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뚫려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보주 산맥과 저 위에 팔저 발트 그 사이에 있는 통로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의 통로가 팔츠 지방 보시면은 코블렌츠에서 갈라져 나오는 또 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유명한 모젤강이에요. 모젤. 와인으로 유명한 것이죠. 아, 모젤. 네, 모젤. 여기가 이제 얕은 구릉지대가 쭉 이어져서 프랑스 로덴 지방과 맞닿는데 여기가 이른바 자르란트라는 곳입니다. 이 자르란트가 또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바로 프랑스 국경입니다. 잘란트가. 네. 그래서 이번 보불 전쟁의 핵심 공격 축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전쟁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 쓴 통로는 그 다음에 당연히 방비를 훨씬 더 강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보불 전쟁이 끝난 뒤에 예상 공격 축선을 따라서 프랑스군도 어마어마하게 요새를 강화해 놓고 방비를 튼튼히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때는 저기를 우회해서 아예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중립국을 통과해서 침공하자. 그래서 벨기에를 거쳐서 파리를 북쪽에서 덮치는 이른바 슐리펜 플랜이 계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휘감는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이 되니까 그 길은 또 한 번 써먹었으니까 그동안 써먹지 않았던 룩셈베르크 부근에 또 산지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 아르덴느 산지죠. 그 산지를 통해서 스당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번엔 파리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바다 쪽으로 밀고 가서 그쪽에서 프랑스군 연합군을 갖다가 다 포위해서 섬멸시킨 다음에 파리로 간다. 바로 이게 2차 세계대전의 플랜이죠. 만약에 3차 대전으로 간다 그러면 저 도나우 쪽으로 해서 남쪽 그 높은 그 계곡 밑 그 선으로 해서 가야 되겠네요. 아, 맞아요. 거기도 사실 통로예요. 그 전쟁사를 볼 때 이런 자연 지물을 갖다가 잘 보고 야, 여기로밖에 갈 수 없겠다라는 외통수가 많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런 걸 많이 느껴보시면은 정말 전쟁사 보는 재미가 몇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뛰쳐나온 나폴레옹 3세에 비해서 프로이센은 결전 준비를 이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잘 했겠죠. 몰트케가 프랑스에 이를 갈고 있었고 네. 작전 계획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번에도 3개 야전군을 편성해서 공격하기로 합니다. 뭐 1군은 슈탈메츠 대장이 이끄는 부대이고요. 저 부대들은 저 룩셈부르크 접경지대 쪽에 트리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집결을 하고 2군은 역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그때 1군을 지휘했던 이 프리드리히 칼 왕자가 사령관을 맡아서 빨치를 거쳐 자알란트에 포진해서 그쪽으로부터 로렌을 침공해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3군은 그럼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알자스 로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우리가 퀘니그레스 전투에서 2군을 지휘했던 프리드리 비델름 왕세자가 역시 지휘관을 맡아서 가장 많은 병력을 저기다 집결해서 알자스 지방으로 침공한 다음에 그쪽의 대도시 스트라스부르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 보주 산맥 옆을 통과해서 낭시를 거쳐서 역시 프랑스군을 공격해가는 그 경로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쪽이 대군이 가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력이었어요. 1군이 한 6만 5천 명, 그리고 2군이 한 17만 4천 명, 그리고 3군이 한 14만 1천 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갖고 약 38만 명의 병력이 공격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2군과 3군이 양익 주공이고 사실 1군은 조공 정도라는 게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프로이센군이 뭘 강화했다고 했어요? 동원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죠. 이거는 전쟁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진으로 소집하는 부대들이에요. 일진으로 당장 소집하는 병력이 38만 명이고 향토 예비군들을 쫙 소집하면은 이것 말고도 90만 명 이상을 더 소집할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에는 진짜 숙적이니까 그걸 차례차례
다 소집합니다. 와, 선전포고한 지 18일 만에 46만 명이 전선에 배치되고 보불 전쟁 끝날 때쯤에는 85만 명을 와, 프랑스와의 전쟁에 밀어넣습니다. 진짜 많이 동원했네. 와. 이건 오스트리아 전쟁 때보다 병력은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난 세 배 이상이죠. 그냥 지금 당장 동원한 농력이. 그렇죠. 와, 그 프랑스에 비해서 진짜 전쟁 준비를 압도적으로 잘했네요. 그동안 또 이제 많은 독일 영방들이 프로이센 치하로 들어오면서 또 거기서도 또 많은 병력을 지원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에 맞서는 프랑스, 아 이거는 비교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군이 사실 사정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주저주저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군은 사실 이 동원 체계가 상당히 부실했어요. 프로이센과 같은 체계적인 동원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주로 상비 정규군 위주의 전력을 편성했습니다. 상비 정규군만 따지면은 사실 프랑스가 더 많긴 해요. 프랑스 오히려 원래 이론상을 따지면은 프랑스 상비군은 약 40만 명 정도예요. 문제는 정규군에서 예비군 소집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예비군 통지서 이제 보내면은 그 사람 이사 간 지 한 3년 됐는데요, 뭐 이거. 원래 예비군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이 프랑스군은 현역으로 뽑혀도 돈 내고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 안 받고 그냥 빠져나간 사람도 많고 또 이 당시 나라가 좀 흉흉하다 보니까 애국심이 좀 부족해갖고 소집 통지가 떨어져도 안 가는데 빨리 안 가는 거야. 굉장히 이게 느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당시 프랑스군에서는 어차피 공격해올 축선은 뻔하다. 알자스 로렌 지방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 지역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빨리 집결시키자라고 해서 원래는 3개 야전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로렌 지방을 지킬 이름도 심플하죠. 로렌 야전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기다 바젠 원수 휘하에 3개 군단을 몰아주고 그리고 저 알자스 지방에 알자스 야전군을 만들고 마크마옹 장군을 거기다가 딱 앉히고 여기도 3개 군단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야전군은 예비대로서 파리와 중간에 보시면 샬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샬롱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논산 같은 곳이에요. 이 프랑스군에 굉장히 큰 훈련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비병력들을 계속 모아서 새로 야전군의 병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이 두 야전군을 지원하러 가자 이렇게 3개 야전군 체제로 프로이센군의 침공을 틀어막는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이대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잠깐 짐이 이번엔 직접 나서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짐은 나폴레옹의 조카요. 그 나폴레옹의 조카지 나폴레옹은 아니잖아요.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자기도 뭔가 나폴레옹 삼촌처럼 군사적 천재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히트를 한번 치겠다 이번에. 지금 이걸 안 보여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화끈하게 그러네. 보여주지 않으면은 몰락하게 생겼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직접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사진 한번 찍어봐.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뒤엎어갖고 야전군은 하나다. 이제 짐이 거느리는 그렇지. 라인 야전군. 라인 야전군. 이번 기회에 라인강 다 평정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서 라인란트 먹겠다. 내가 라인 야전군 사령관. 그러면서 준비했던 마크마옹 원수나 바젠 원수 병적으로 당신은 이제 이제. 군단장으로 가시오. 원수를 군단장. 네, 맞아요. 마크마옹이나 바제는 식민지 전쟁 여기저기서 무운을 세운 장수들인데 뭐야 이거 갑자기 황제 폐하께서 득 들어오더니 갑자기 군단장으로 또 내려앉으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지. 마크마옹이 1군단장으로 바제네 3군단 그리고 뭐 깡오베르가 6군단장 등등을 맡아갖고 저 알자스 로렌 전선에 쭉 펼치게 됐고요. 또 여기서 계획이 약간 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방어의 중심이 원래는 알자스 로렌을 좀 대등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단 로렌 야전군부터 강화합니다. 그 핵심은 예비병력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7월 말 저 전선에 전개할 때쯤 되면은 모인 병력이 28만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 독일군은 벌써 38만 명이 그렇죠. 막 쫙 준비하고 있는데 병력이 10만 이때부터 명 열세에 차이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네요. 그럼요. 네. 그래도 뭐 나폴레옹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아니 그 나폴레옹이 아니라니까. 나폴레옹이라고 쓰잖아요. 질적으로 수준이 괜찮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랑스 군들은 우리 프랑스 군은 정예 부대인데 나름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최강 그동안 일군. 전 세계에서 싸워온 관록이 있는 부대인데 설마 저 징집병들 프로이센군한테 밀릴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이미 역시 속으로 팍 싹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간부들이 심각하게 고령화되고 있었어요. 옛날 프로이센을 보는 것 같네요. 프로이센 왜 80대 프로이센 아닙니까? 프랑스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장교들에게 능력주의, 계몽주의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장교 임관하려면은 부사관 무조건 2년 경험하고서 임관 시험을 치러갖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합격. 이래야만 장교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1830년대가 되니까 군대는 못 늘리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법적으로 장교의 인원수가 딱 정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합격을 해도 언제 인건시켜줘요? 자리 나면 저 위에서 빠져줘야지. 그러면서 젊은 장교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1870년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소위의 평균 연령이 39세였고요. 소위가요? 아니 불과 믿기지가 두세대 않죠.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국민군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그 국민군들이 막 나폴레옹도 청년 시절에 그냥 원수들도 다 20대, 30대 그런 데서 올라왔잖아요. 그거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대위의 평균 연령이 45세, 소령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이게 평균 연령이에요, 평균 연령.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나이 많은 장교들도 있어요. 활기가 떨어진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진취적이지 않은가요? 행정일하고 사무실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군대인 거죠. 네. 한 세대만 지나도 맞아요. 아무리 길게 봐도 두 세대가 지나면 정말 잘 나가던 국가, 뭐 지휘 체계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프랑스군 전형적인 이거 페이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전투력이 없는. 맞아요. 프랑스군 이런 식으로 간부의 고령화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고 점점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1866년에 보호전쟁에서 프로이센군이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그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있던 프랑스의 뜻있는 장교 장군들에게 진짜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 우리 큰일 난다. 이대로 가다 전멸이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싶어갖고 새로운 제도 개혁안을 막 제출하고 합니다마는 역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발목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인적 불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정치가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또 나폴레옹 3세가 인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밀고 나갈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당시 유럽 각국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게 프로이센군의 병사들의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구나.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를 봤더니 교육.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프로이센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문맹률이 되게 낮아요. 네. 프로이센군은 이미 프리드리 대왕 시절부터 법적으로 5살부터 13살까지 8년 동안이나 의무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이센의 정상적인 청년들은 다 독해, 작문, 그리고 간단한 산수가 다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개별 병사들의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에서 교육받는 거 보시면은 당장 이 사격 같은 거 배울 때 그냥 겨냥해서 쏴 이게 아니라 자 탄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클릭 올려갖고 요만큼 조정을 해서 쏴야 돼 이런 거 가르치려면 간단한 산수가 다 필요하잖아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육성을 못했습니까? 네. 큰 이유는 문맹률이 높고 네. 교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군사 기술을 가르치려고 두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되지만은 이게 당시 문맹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센 병사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신무기와 신전술을 갖다가 자유롭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습득 시간도 굉장히 빨랐겠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의무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1880년에 도입됩니다. 한참 늦게 도입. 한참 늦게 도입돼요. 10년 후에나 도입되는 거네. 네, 이때는. 그만큼 프랑스군의 문맹률은 훨씬 더 심했고 일반 징집병들의 수준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모본부를 위시로 한 군사 조직상에서의 프로이센의 우월이 훨씬 더 좋았죠. 맞습니다. 프로이센의 참모본부는 전문적이었고 또 왕에게 바로 직보를 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지휘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그냥 국방부 산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군사 정책을 하려면 의회에다가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절차가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프로이센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 인적 자원만 놓고 봐도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은 아니죠. 어디에도 네.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최초의 국민군을 탄생시킨 나라다. 그렇죠. 나폴레옹의 후예다. 전쟁은 프랑스 영토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또 변수나 우연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그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미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전쟁이란 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그렇죠.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만 초전에 프로이센이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철저했던 프로이센입니다. 보불 전쟁 개전해보죠. 비스마르크가 그렇게도 원했던 개정. 대전을 하는데 사실 양측 모두 이거를 뭐 절대 전쟁으로 해서 서로를 끝까지 박살내고자 했던 전쟁은 아니었어요. 정치적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너희가 신경 꺼.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북독일 연방으로 만족해라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타협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뭔가 한번 의지도. 때려야 되는 거죠. 네. 프랑스의 군단급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프랑스가 딱 자부디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막 프랑스 언론에선 난리가 났죠. 뭐 이미 이겼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깨달은 게 또 뭐냐면 전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무기도 좋고 우리가 잘 싸우는 거 같아요. 그렇지 만만치 않은 거지. 프랑스군이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 뭡니까? 샤스포. 근데 사스포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놀이새하고 총신 사이에 곰바킹이 있었습니다. 가스가 안 새네. 새로운 거. 새거. 혁신. 혁신이죠. 프랑스군의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었죠. 두두두두두두 쏘는 거. 이때 기관총을 썼어요? 프랑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